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돈 쥐도 못 사는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국이 독점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난 1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왜 독일의 타우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무서운 무기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청에 지난 1일 공개한 독일 장교들의 녹취록에서 장교들은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쇄도우 미사일과 달리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톰 쇄도우 미사일은 250km 이상 날아가지만 타우러스는 이보다 2배 먼 500km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부터 타우러스의 위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러시아가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종합신문은 지난달 익명의 정부 관계자 2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가자국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을 요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자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츠 독일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선 우리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러시아와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논쟁은 타우러스의 굉장한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원하고 돈을 얼마를 줘도 살 수 없다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비유럽권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은 주력 전투기 IF-15K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 26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50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어 대전에서 발사하면 15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K의 대북 억지력은 타우러스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우러스는 저공으로 침투하여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하로 8m 이상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가 장착됐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동북아 최강의 공대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타우러스 차기 모델인 타우러스 350K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보다 소형화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일명 미니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길이 5m, 지름 1.015m, 무게 약 1.4t, 탄두 중량은 480kg로 크고 육중한 미사일인데 타우러스 350K는 이보다 300kg 무게를 줄이고 길이도 0.6m 줄였습니다. 이렇게 무게와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였음에도 장약이나 관통력은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사거리는 500km에서 600km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거의 미친 무기가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는 너무 크고 무거워 우리 전투기 중 대형기인 F-15K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형화된 타우러스를 이제 한국은 경공격기 FA-50에 달고 KF-21에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FA-50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장이 약하다면서 수출에 다소 애로를 겪었는데 이민이 타우러스를 달 수 있다면 수출 경쟁력에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이 아닌 한국이 독점 생산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이 개발하고 한국 공군이 대량 도입한 미사일인데 독일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하자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타우러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동종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이지만 생산 라인이 멎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생산 라인은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용 260발을 제작한 이래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은 그동안 군축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무기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만이 이 무기를 대거 구입한 VIP 고객이었습니다. 지금 타우러스는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돌릴 수야 있겠지만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만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타우러스는 지금 당장 기술만 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우러스는 오래전부터 350K의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걸 사겠다는 국가도 없었고 생산 라인을 새로 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국과 손을 잡고 기술을 전수해서 빨리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을 완료하려면 8, 9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 350K는 당장 3년 안에 한국이 생산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한국 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기술을 한국에게 주면 뭐가 남느냐는 질문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있어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미국의 보잉이나 톡히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마케팅만이 타우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한국 독점 생산의 구체적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FA-50의 타우러스 무장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경공격기 FA-50의 4세대 이상 전투기급 공격력 확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FA-50 수출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필리핀은 FA-50 12대를 운용 중인데 이 소식에 환호하고 있고 폴란드도 FA-50 1.25기를 인도받고 총 48대의 기체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폴란드에게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KF-21 도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FA-50용 타우러스는 3년 내 한국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FA-50, KF-21을 만드는 나라로 타우러스를 만들어 전투기에 장착해 바로 수출할 수 있기에 KF-21이 전력화되는 시기에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KF-21 블록 1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달지 않았는데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여러 해가 필요해 KF-21 블록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없는 블록 1의 초도 양산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였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개발이 늦어 KF-21 블록 1에 장착하지 못한다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의 생산뿐만 아니라 조기 수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향후 개발되는 한국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과 타우러스 350K를 KF-21의 복수의 미사일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타우러스 350K를 FA-50과 KF-21 블록 1이 장착하고 원래 예정대로 천룡 개발을 계속해나가 개발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두 개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사실은 KF-21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날이 한국은 자체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면 과감하게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최강의 무기를 가장 빨리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의 강접이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제트 엔진 1기를 도입해 KF-21 엔진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독점 생산으로 FA-50과 KF-21에 빠르게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술을 자체 기술로 해결하려다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은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일본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방치된 인도네시아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구입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한국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보람의 공동 개발을 중단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5세대 전투기도 만들지 못한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말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참에 인도네시아가 빨리 한국과 결별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쯤 인도네시아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고 KF-21을 운용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움 속으로 날아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첨단 전투기는 현대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력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전투기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협업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 KF-21은 얼마 전 초음 속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21의 엔진은 한국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공 엔진을 독자 설계, 생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항공 엔진 기술이 유출되면 그 차제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자체적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행여나 이 독점적 기술이 유출될까 기술 유출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KF-21 차세대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항공 엔진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깜짝 놀라며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항공 엔진 기술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수천에 달하는 기체를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날려보내야 하며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 가능한 속력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의 고온, 엄청난 압력을 버티면서 수천 시간에서 수만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내구성까지 갖춘 소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1500개에 이르는 부품 조립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네 나라뿐입니다. 즉, 1, 2차 대전의 승전국들만이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의 90%를 미국과 영국 계열의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인도는 항공 엔진 기술까지 국산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핵심 장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로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전투기 J-22, 미국 록히드 마틴의 F-22, F-35와 비교할 수 없는 5세대 전투기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J-20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제트 엔진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J-20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에 들어가는 AL-31F 엔진을 탑재했다가 이 러시아제 엔진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한 끝에 자신들이 무려 20년에 걸쳐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항공 엔진 WS-15로 교체했습니다. 즉, 러시아 항공기를 뜯어다가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습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국이 개발했다는 항공 엔진 WS-15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거운 J-20을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제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또 뜯어서 복제할 것을 우려한 러시아의 겁으로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은 자체 개발 엔진 WS-15를 J-20에 탑재하고 시험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얼마 전 지역 주민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J-20에서 나는 굉음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크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중국이 20년 만에 국산 항공 엔진을 만들었다는 소리에 서방 국가들은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역시나 중국의 자체 개발 엔진은 엔진 시장에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몸이 달았습니다. 빨리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 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애가 타는 이유는 국경 분쟁 등으로 충돌이 잦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파격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가 그렇게 바라던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고 심지어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야말로 중국에게는 정말이지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끼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이 20년 이상 공들여 쌓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한 방에 이전받게 된 겁니다. 더 큰 고민은 미국이 동맹국에만 팔아온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인도가 만일 F-35를 확보한다면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게 동맹국들에게만 제공하는 항공 엔진 기술을 건네준 것입니다. 인도도 1980년대부터 카벨이라는 자체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해외의 엔진 공급을 의존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엔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터빈 블레이드, 컴프레셔 등 핵심 부품 개발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5년 도입한 자체 개발 경전투기 테자스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장착했죠.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중형 전투기 테자스 MK2에도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생산에 합의한 엔진이 바로 이 F414 엔진입니다. 인도는 2021년 F414 엔진 99기를 7억 1,6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인도가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엔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인도 국영 군수업체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인도 현지에 합작 생산 공장을 건설해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가공 도금, 연소실 레이더 첨공 등 엔진 제작에 필요한 11개 핵심 기술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모디 인도 총리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F414 엔진을 500기가량 공동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F414 엔진 공동 생산은 예고편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미국이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35는 작년 2월 방갈로르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F-35 외에 B-1B 폭격기, F-16S, FA-18S 슈퍼호넷 등을 보내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온 인도를 확실히 러시아에서 떼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밀착을 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폭기 J-16 스텔스 전투기, J-20 등 덩치가 크고 무거운 기체를 개발하게 되면서 항공 엔진 WS-15를 탑재했지만 고온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항공기 자체 개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웨이보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가 새로 개발 중인 WS-15 엔진을 달고 시험 비행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중국군이 미국과 인도의 전투기 엔진 공동 생산 합의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한 건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중국 CCTV 군사평론가인 숭중핑은 한 인터뷰에서 WS-15는 비행시간이 50만 시간 이상인 F-119와 아직 큰 격차가 있다. 이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개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막대한 개발 비용과 인프라 부족에 결국 손을 들고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중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니 20년이나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계는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이 기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첫째,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승인을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일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1%만 차지해도 앞으로 20년간 무려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은 막강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국방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국산 전투기의 심장에 국산 항공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항공 엔진 독자 개발 프로젝트의 맨 선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5년 만에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 한화는 공군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항공기 헬기 선박용 엔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 엔진 면허 생산을 넘어 이들 업체의 부품까지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했고, 유도미사일, 보조동력장치 APU 등 소형 엔진의 경우 1,800대 이상을 독자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정부와 함께 2030년대 후반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항공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의 꿈을 꾸는 이유는 향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KF-21 블록블라크 3 모델 등 5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AI 기술과 무인 운용 기반의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단시간에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는가를 눈으로 본 중국은 한국이 또 얼마나 단시간에 항공엔진 기술까지도 국산화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항공엔진은 극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항공우주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갖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력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겠습니다. 호송 장갑차를 따라 전차 부대가 산림지대를 통과합니다. 이 전차들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제가 아닌 한국제 K 흑표입니다. K 흑표로만 구성된 폴란드 육군 전차 부대가 전선으로 기동하는 훈련입니다. 폴란드 육군 K 전차 부대가 첫 선을 보인 드래건 24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가 기획한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4의 일환으로 이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열린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은 나토의 모든 회원국과 병력 9만 명이 참가하는 수십 년 만에 유럽 최대 훈련입니다. 그런데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한 기동훈련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전차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의 K 전차가 최고 점수를 받으며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덕분에 이제 유럽 국가들 중 최대 병력을 자랑하게 되면서 이번 나토 훈련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드래건 24 훈련의 주요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서 진행됐습니다. 드래건 24 훈련에는 폴란드군 15여 명을 포함한 나토 연합군 총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폴란드는 주최국답게 가장 많은 인원과 군사 장비들을 배치했는데요. 한국의 K 전차도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24대 가운데 12대가 폴란드 기갑전력으로 참가했습니다. 또 폴란드 육군 포병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한국제 자주포 K9 썬더도 전력화 절차를 끝낸 일부가 이번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방산의 대표주자 K2와 K9이 유럽의 사상 최대 훈련에 나란히 대비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 전차와 K9 자주포의 훈련 영상을 각각 별도 제작해 공개하는 등 한국제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는 초대형 다국적 훈련에서 한국제 무기의 활약은 K방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24 참가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훈련장은 나토 연합군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 연습의 장으로 변모하였으며 이 중 K 전차의 활약은 특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훈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K 블랙팬서 전차가 비스툴라 강을 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폴란드의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반짝이는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강변에 집결한 2만 명의 연합군과 관람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K 전차 두 대가 천천히 강가로 접근하는 순간 모두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K 전차가 강물에 진입하자 물살의 강한 흐름도 전차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차는 물살을 가르며 안정적으로 전진했고 이 장면은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의 강을 건너는 동안 강변의 모래가 전차의 무게로 인해 물결치는 모습이 마치 전차가 강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차 중 유일하게 K 전차만이 직접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와 르클레르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모두 공병대대 도하, 교량 장비로 인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직 K 전차만이 유일하게 직접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 전차에 대한 폴란드군의 자부심과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신형 K 전차의 성능을 NATO 회원국들을 포함해 자국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직접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K 전차가 퍼레이드, 전시용이라고 비판하던 이들에게 한 방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면은 지옥의 언덕이라 불리는 까다로운 구간의 도전이었습니다. 실제 K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에서는 드래건 24에서 활약하고 있는 K 전차의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공개했습니다. 이 구간은 급경사와 불규칙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전차들이 이를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K 전차의 차례가 되자 주변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K 전차가 언덕 아래에서 속도를 높이며 급경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을 때 전차의 강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주변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차의 앞부분이 솟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K는 언덕을 오르는 동안 뛰어난 기동성과 파워를 발휘하며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달했을 때 K 전차는 잠시 정지한 후 폴란드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강력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진행된 내용을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의 전차들보다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의 뛰어난 기술력과 전투 능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한국의 방산 산업이 글로벌 군사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언덕을 오르는 기동성 측면에서 K 전차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전차들 중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차의 야전 경사각을 백분율로 보면 45%에서 60% 정도인데 특히 K 전차는 60% 경사에서도 정지 후 다시 출발해도 30cm밖에 밀리지 않는 엄청난 제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 최상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55T의 무지막지한 무게를 갖는 전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가파른 경사에서 밀림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험한 지형이나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 전차는 산악 지형이 70%를 이루는 한반도 지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각종 골짜기, 강, 하천, 갯벌, 논 등 험지가 곳곳마다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사계절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체계 역시 모든 기후에 적합하도록 개발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 사령관인 로버트 넬러도 한국을 두고 전 세계 최고의 훈련지는 한국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K 전차의 이러한 성공적인 시연은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와 방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의 전차들이 도중에 포기한 이 구간을 K 전차가 독보적인 기동성으로 통과함으로써 이 한국산 전차가 서방의 새로운 표준 전차로서의 위치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 전차의 뛰어난 성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와 비교되며 더욱 돋보였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능과 신뢰성을 자랑해왔지만 지옥의 언덕에서 K 전차만이 성공적으로 극복한 반면 레오파르트는 같은 구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K 전차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지형과 상황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K 블랙팬서 전차의 이러한 성공적인 시연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국제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K 전차의 성능이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와 같은 세계적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K 전차를 포함한 한국산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 군사력의 현대화 및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폴란드는 820대의 KPL 버전 메가톤급의 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레오파르트 EA4가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방어 능력을 개선한 새로운 신형 전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 전차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조롱까지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일 러시아 군사매체 스푸트니크는 한때 가장 강력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여겨졌던 레퍼드 2의 명성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손상되었다. 포브스 11월 기사에서는 우크라가 보유한 레오파르트의 전차의 4분의 1이 파괴되었다 보도되었으며 우크라는 레오파르트의 잦은 고장으로 인수를 꺼릴 정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전차 조종수들이 오히려 레오파르트에 탑승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쟁에서 사기를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최고라고 불리던 독일 전차가 조롱을 당하며 몰락하자 한국의 K 전차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과 폴란드 간의 군사적,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K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참가와 성공적인 성능 시험은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K 전차와 같은 첨단 군사 장비를 통해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 전차의 성공은 또한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로 향후 다양한 군사 장비의 개발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와도 맞는 것이 우크라 전쟁에서 전차 무용론까지 나왔었지만 오히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미래 전쟁에 걸맞는 최신형 전차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신기술들이 들어간 전차를 만들려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국들 가운데 한국의 K 전차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 전장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은 단 40년 만에 세계 최고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나토 연합훈련에서 K 전차가 보여준 성능은 미래 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과 우수한 운용 능력을 갖춘 전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동성, 사격 정확도, 생존성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K 전차는 현대 전장에서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첨단 전차를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는 국제적인 군사연습에서 그 우수한 성능을 세계에 입증함으로써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앞으로도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K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참가는
단순한 훈련 참가를 넘어서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전략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제압할 비장의 무기 개발을 완료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한다. 26일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시험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2019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이제 전투용적 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가 내년에 전력화된다면 SF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과 같은 레이저로 북한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무기체계로 광학 센서를 혼란시키거나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드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무기에 큰 돈을 쓰고 있으나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발 5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레이저 무기가 개발된 데는 지난해 말 사건이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린 북한은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대놓고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칸포를 비롯해 여러 대공화기 100여 발로 격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드론 추격을 위해 원주기지에서 출격한 KA-1경 공격기마저 추락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고 북한의 무인기를 막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오는 7월에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을 준비하면서 드론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드론 전력으로 감시, 식별 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세우면서 완성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완벽하게 제어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포병 레이더나 각종 감시 장비로 드론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드론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값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든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런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무기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포탄이 아닌 빛 전자기파 음파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마하팔로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빨리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밖에 들지 않고 소음도 없고 미사일과 달리 낙탁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한 발에 100억 원이 넘고 신궁이 한 발에 2억 원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레이저 무기는 놀라운 가성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 무기는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이나 연속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로켓탄 등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영화 스타워즈처럼 드론을 활용한 제공작전과 레이저를 쏘는 대공방어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미래 무기를 가장 먼저 실전 배치하겠다는 한국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품을 다양화하고 항공기 함정에 탑재해 미사일로부터 기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2030년까지 개발해 출력을 30kW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3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용으로 10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DD는 앞으로 레이저포로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7월에 창설된다는 드론 사령부에는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서 음속보다 최소 3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고고도 스파이 드론을 중국이 조만간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대만은 물론 한국 정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 중국 드론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대공무기에 이어
우리 군은 대북 정찰 등에 이용할 스텔스 무인기 드론을 이르면 오는 5월 시험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2023 코리아 드론쇼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획기적을 벗어나기 위한 저피탐 스텔스 무인 편대기를 공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대한항공 개발자는 꼬리 날개를 없애 돌출 부분을 최소화한 것이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꼬리 날개 부분을 없애 수평 날개로만 비행이 가능한데, 스텔스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돌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꼬리 날개를 없애 적의 레이더망에 감지될 가능성을 그만큼 낮췄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제트기 1대당 34대가 붙어 유인기를 보조하는 동시에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감시 정찰 등의 독자 임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당 기술은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만 현재 개발 단계지만 아직 양산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스텔스 무인기를 시험 비행하면서 빠르게 전력화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대한항공은 드론 개발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군집 기술을 적용해 최대 4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인스펙션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항공기 동체 외관을 검사할 수 있는데, 보잉 737 항공기 기준으로 사람이 하면 10시간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무인기 가오리 X1을 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번에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더욱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가오리 X2를 개발하고 있는데, 가오리 X2는 단독으로 폭격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 전투기입니다. 마하 0.8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해 미니 B2 폭격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 폭격기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돼 레이더로 보면 작은 새의 크기에 불과해 식별이 불가능한데, 호위 전투기 없이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레이저 대공 무기가 개발되면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최근 K2전차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가운데 차세대 전차가 공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 측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도로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30kW급 레이저 무기를 차륜형 지휘 소형 차량에 탑재하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저포도 개발이 완료되면 장착을 검토한다고 했고, 미래전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로템은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 등이 장착된다고 했는데, 또한 능동방어 장치인 고출력 레이저도 장착되는데,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전열화학포도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킨 플라즈마를 이용해 화약의 추진력을 상승시켜 방호력이 뛰어난 3.5세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는 무기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 및 감시 공격할 수 있으며, 전차의 실시간 화면으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자동 추적 및 전차가 미사일을 지원 공격하여 100% 명중률로 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 장갑도 장착되어 전차를 보호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날아오는 포탄 또는 미사일을 전자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우시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폭발력을 상쇄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한 보호막을 개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첨단 무기 경쟁에서 이미 레이저 무기는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무기에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개발하고 전력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